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오늘 배울 국어 교재는 우리의 주교재인 한 권으로 시작하기입니다. 자, 페이지 38페이지 펴주시고요.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설을 배우고 있는데요. 소설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엔 사건과 구성 그리고 갈등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과 구성을 보도록 하죠. 사건이란 무엇이냐? 사건은 소설의 구성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 중에 하나로 작품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작품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구성은 뭐냐? 구성의 뜻과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의 뜻은 사건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이걸 보고 우리가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요, 인과라고 합니다. 인과, 원인과 결과죠. 원인과 결과에 따라 제시하는 것을 소설의 구성이라고 한다. 구성이라는 것은 사건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제시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거고요. 소설의 구성 단계는 크게 5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은 일반적으로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갈등의 진행 정도에 따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단 부분입니다. 인물과 배경이 소개된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난다. 전개 부분은 인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시작된다. 위기 부분은 갈등이 깊어진다. 절정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다. 가장 보시면 이 그래프 중에서도 절정이 가장 높죠? 갈등의 최고조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클라이막스라고도 합니다. 결말 부분은 갈등이 해소된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밑줄 쳐준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갈등은 뭐냐? 이 갈등은요, 선생님 저번에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갈등이라는 말 자체가 이 칡뿌리하고요, 등나무 뿌리가 얽혀있는 상태다. 굉장히 복잡한 상태죠. 갈등의 뜻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장, 이해 등이 뒤엉킨 복잡한 상태다. 등장인물 사이에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 또는 등장인물과 환경 사이에 대립을 이루는 말. 어쨌든 대립과 충돌, 뒤엉킨 복잡한 상태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갈등의 종류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인물이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느냐 아니면 마음속의 갈등이 아니냐에 따라서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나타납니다. 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바로 내적 갈등이 되겠고요. 외적 갈등은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인물과의 갈등, 그리고 인물과 집단 간의 갈등, 또 하나는 인물과 자연 환경이나 운명과의 갈등, 이 세 가지, 외적 갈등은 세 가지, 개인 대 개인의 갈등, 그리고 인물과 사회의 갈등, 그리고 인물과 자연과 운명과의 갈등, 이거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 용어 깊게 읽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갈등, 그리고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이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바로 3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표 쳐준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방구 아저씨, 우리 이거 초등학생 때 6학년 때 배웠던 소설인데요.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갓 스물에서 순사가 되자마자, 갓 스물에 일본에서 순사가 되자마자 읍내로 온 이토는 새파랗게 젊습니다. 근데 이 순사라는 말을 보니까 이 순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다. 이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 일제강점기이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배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소설을 읽을 때 먼저 제목을 보시고 소설 제목 보고 그 다음에 뭐를 보라? 인물을 살피고 배경을 살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살펴라. 갈등을 살피면 이 소설이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토라는 인물이 등장했죠? 그 인물은 새파랗게 젊다. 이토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토라는 인물.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지만 이토는 새벽같이 찾아와 방구 아저씨를 깨웠습니다. 자, 방구 아저씨가 나왔어요. 제목이 방구 아저씨라고 했으니까 이 방구 아저씨는 우리가 인물의 유형을 살펴봤을 때 무슨 인물이냐면 바로 중심 인물이자 주동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거죠. 당신 목수 맞지? 그렇소. 역시 목재가 필요하겠군. 그래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베었나? 자,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라는 이 배경 있죠? 이 배경을 통해서 또 뭘 할 수 있냐면 결말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암시할 수 있어요. 어떤 결말이냐면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보통 평상적으로 비가 오면 약간 우울하죠? 그러니까 결말이 어떻다라는 거죠. 비극적인 결말이다. 마이너스다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난 그런 일 없어. 없어? 그럼 우리 대일본의 살림관이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뭐야? 이토가 다짜고짜 방구 아저씨의 뺨을 갈겼습니다. 이런 행동 보세요. 지금 이토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토의 어떤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이토의 아주 조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 조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사람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죠. 이토의 행동을 알 수 있어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뺨을 갈겼다는 행동을 통해서 조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토는 자기를 순사날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굽실거리지도 않는 방구 아저씨가 괘씸하였습니다. 방 안에 있는 저 장도 얼마 전에 마음대로 나무를 베어 만들었다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는 어떤 갈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의 갈등이 나타나는 건 지금 이토라는 일본 순사와 지금 방구 아저씨죠? 이 둘이 뭐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적 갈등입니까? 외적 갈등입니까? 외적 갈등이죠. 그 중에서도 인물 간의 갈등이다라는 거.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얼마 전에 나무를 베어 만들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방구 아저씨의 물을 뺏기 위해서 장을 빼앗기 위해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검은색으로 쓰면 여러분들도 검은색으로 쓰시고요.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형광색 펜으로 표시할 때는 여러분들도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형광펜을 준비하셔서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방구 아저씨가 당신네 나라에서는 금방 벤 나무로 장을 짜오? 라고 반문했습니다. 서툴다 싶던 방구 아저씨 일본말이 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당신네 나라 대일본 제국과 조선이 하나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나? 이거 불량선인 아냐? 조사할 게 있으니 저 장을 지게 싣고 따라와. 이토는 들고 있던
순사봉으로 방구 아저씨의 가슴을 쿡쿡 찍었습니다. 방구 아저씨 이마에 불뚝 시퍼런 힘줄이 솟았습니다. 네 이놈!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어디 와서 함부로 행패냐 행패가! 눈 깜짝할 사이 멱살을 잡힌 이토가 붕 날았습니다. 그러고는 빗물 스민 마당에다 코를 박았습니다. 이토는 진흙투성이의 얼굴로 퉁기듯이 일어났습니다. 조선놈 주제에 감히 이토의 순사봉이 방구 아저씨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조선 사람 앞에서만 서면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이토. 굉장히 어떻다라는 거예요. 조선 사람 앞에서만 서면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토의 어떤 모습? 교만한 모습. 교만하다라는 것은 아주 자기 자신이 최고다라고 아주 잘난 척하는 겁니다. 이 교만한 이토의 모습. 이토의 나무 순사봉은 그 순간 새막대가 되었습니다. 방구 아저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가 얼굴에 흘렀습니다. 잠시 그대로 있던 방구 아저씨가 스르르 무너졌습니다. 부릅뜬 눈에는 봄비 내리는 하늘로 가득 찼습니다. 봄비라 그랬죠? 그러니까 계절적 배경이죠. 이거는 계절적 배경입니다. 아까는 시대적 배경이었죠? 계절적 배경 언제죠? 봄이죠. 아이코머니나 살인문을 들어서던 이웃 순분 엄마가 미역국 그릇을 동댕이 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방구 아저씨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구 아저씨의 모조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미역국은 언제 먹죠? 생일날 먹죠. 이날이 언제임을 알 수 있다. 방구 아저씨의 생일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부분, 이 글에 나타난 갈등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글에 나타난 갈등은 방구 아저씨와 이토 순사의 외적 갈등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외적 갈등이다라는 거. 자, 이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갈등이 방구 아저씨와 이토 순사와의 갈등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 문제 여러분들 고쳐왔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구성 단계 중 이 같은 절정 단계에서 드러나는 것. 아까 뭐라 그랬죠? 절정 단계에서는 갈등의 최고조다. 정답은 4번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에 나타난 갈등, 선생님이 아까 했죠? 선생님과 했죠? 내적 갈등은 아니죠. 내적 갈등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갈등이니까 아니죠. 방구 아저씨와 이토 순사 간의 갈등, 이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니까 정답은 2번이죠. 이거는 개인 대 개인의 갈등, 가난한 현실 간의 갈등, 이거 아니죠. 동네 아이들, 이거 집단 간의 갈등, 집단과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 아니죠. 방구 아저씨와 운명 간의 운명 아니죠. 이건 이토 순사 간의 갈등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자전거 도둑인데요. 제목만 놓고 보시면 자전거를 도둑질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전거 도둑이니까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목은 자전거 도둑이었고 뭘 찾아야 돼요? 인물을 찾으시고요. 배경이 언제인가 찾으시고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가를 찾으시면 이 소설에 뭘 찾을 수 있다? 주제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인사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는 어떻게 분석해라? 상정태. 자, 좋습니다. 임마, 내 놈의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내 차를 들이받았단 말이야. 수나미의 자전거가 내 차를 들이받았다. 수나미의 뭐죠? 위기죠? 수나미 앞에 일어난 일이죠. 수나미가 이거를 마음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재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수나미에게. 수나미에게 재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차를 말이야, 이런 밀어난 놈, 왜 눈은 째려째리긴, 그러니 내 차에 흠이 안 나고 백이겠냐? 백이었겠냐? 내 차는 임마 여자들 손톱만 살짝 닿아도 생채기가 나는 고급차야 임마. 알간? 그러고는 거울처럼 티 하나 없이 번들대는 차체를 면밀히 훑어보더니 그러면 그렇지 하고 환성을 질렀다. 아마 생채기를 찾아낸 모양이다. 일은 컸다 임마. 칠만 살짝 긁혔어도 또 모르겠는데 여봐라. 여기가 이렇게 우그러지기까지 했으니 일은 컸다 컸어. 아 지금 이거 뭐야 일은 컸다 하고 막 환성을 지른다 이렇게 하죠. 거울처럼 티 없는 번들대는 차체를 면밀히 훑어봤다. 아주 이거 어떤 태도예요? 경망스러운 태도죠. 경망스럽다라는 것은요 가볍다라는 겁니다. 신사의 경망스러운 태도 1번이에요. 신사가 덩치값도 못하게 팔짝팔짝 뛰면서 잘 봐두라는 듯이 수남이 얼굴을 차에다 바싹 밀어 붙였다. 팔짝팔짝 뛰면서. 이것도 지금 뭐죠? 덩치값도 못한다 그랬잖아. 이것도 경망스러운 태도 2번입니다. 잘 봐두라는 듯이 수나미의 얼굴을 차에다 바싹 밀어붙였다. 낮에 내가 한 짓은 이게 중략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전거를 들고 도망을 칩니다. 수나미가 이렇게 돈을 내라고 하는데요. 자전거를 묶어버려요. 못 가져가게. 근데 그 자물쇠를 잠겨있는 자전거를 들고 그냥 도망을 칩니다. 밑에 글이 나와있죠.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짓이었을까? 옳을 것도 없지만 나쁠 것은 또 뭔가. 자가용까지 있는 주제 나 같은 아이에게 5,000원을 우려내고 그렇게 강력하게 굴던 신사를 그 정도 골려준 것이 뭐가 나쁜가? 그런데도 왜 무섭고 떨렸던가? 그때의 내 꼴이 어땠으면 주인 영감까지 내 놈 꼴이 꼭 도둑놈 꼴이다 하였을까? 그럼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단 말인가? 그럼 나는 도둑질을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더란 말인가? 지금 이건 뭐예요? 수나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죠. 그럼 무슨 갈등이죠? 내적 갈등이죠. 수나미의 내적 갈등입니다. 수나미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공포와 함께 그 까닭 모를 쾌감을 회상한다. 도둑질을 하면서 뭐를 느꼈어요? 공포와 쾌감을 느낀 거예요. 마치 참았던 오줌을 내깔길 때처럼 무거운 억압이 갑자기 풀리면서 전신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그 상쾌한 해방감. 한번 맛보면 도저히 잊혀질 것 같지 않은 그 짙은 쾌감. 아, 도둑질하면서 나는 죄책감보다는 쾌감을 더 짙게 느꼈던 것이다. 쾌감을 더 짙게 느껴서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뭐예요? 반성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적 갈등 계속 일어나고 있죠. 혹시 내 피 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순간 수나미는 방바닥에서 송곳이라도 치솟은 듯이 후다닥 일어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좁은 방 안을 헤맸다. 도둑놈의 피가 흐른다는 거. 왜요? 형의 얼굴. 어떤 형의 얼굴? 순경들에게 끌려와 도둑질 흉내를 그대로 내보이던 형의 얼굴. 그러니까 내가 왜 도둑놈의 피가 흐른다? 과거에 도둑질했던 형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래요. 형의 도둑질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도둑질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아버지의 얼굴도 떠오른다. 자, 뭡니까? 서울 가서 무슨 짓을 하든 도둑질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뭐를 소중히 여깁니까? 도덕성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도덕성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죠. 자, 이렇게 하면 이 소설에서는 무슨 갈등이 나타났다? 이 소설에서는 주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외적 갈등도 나타납니다. 외적 갈등은 지금 수나미하고 신사의 외적 갈등,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죠.
인물과 인물의 갈등. 내적 갈등 나오죠.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며 쾌감을 느끼는 모습에 죄책감을 느끼는 게 이제 내적 갈등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자전거 도둑에서 드러나는 갈등 양상, 갈등의 모습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 문제 틀린 것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1번 문제 보시죠.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알맞지 않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거 항상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수남이는 고향을 떠나 서울에 산다. 맞죠? 서울에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라 그랬으니 고향을 떠난 거죠. 서울에 있는 거예요. 수남이는요. 신사는 수남에게 5,000원을 요구했죠. 아까 미추쳐져 있는 기억을 한번 보세요.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짓이었을까? 옳을 것도 없지만 나쁠 것도 뭔가. 그 밑에 줄 보면 나 같은 아이에게 5,000원을 우려내려고. 그러니까 5,000원 요구한 거 맞죠? 그 당시에는 5,000원이 큰 돈이었나 봅니다. 수남이의 아버지는 수남이가 형을 본받기를 바랍니까? 아니죠. 형이 도둑질 했는데 뭘 형을 본받기를 바랍니까? 그건 아니죠. 3번이 알맞지 않죠. 수남이 수갑을 차고 도둑질 흉내낸 형의 모습을 떠올렸죠. 그래서 반성하게 되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죠. 주인 영감님은 수남이의 모습을 보고 도둑놈 꼴이라고 말했죠. 꼭 내놈 꼴이 꼭 도둑놈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수남이가 혼자 갈등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수남이가 갈등하고 있는 이유는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죄책감 때문에 그러다. 죄를 저질러 놓고 책망하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자기 자신을 뭐 해줄? 견제해주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이끌어줄 어른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기억과 같은 갈등의 유형, 기억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짓이었을까? 옳을 것도 없지만 나쁠 것은 또 뭔가. 지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죠. 무슨 갈등? 이거 내적 갈등이다. 내적 갈등. 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니까 내적 갈등 기억해 두시고요. 역막살로 인한 운명, 성기가 이거는 외적 갈등이니까 아니죠. 운명과 개인과의 갈등. 계목장 사이의 방구 아저씨와 이장 간의 갈등. 이것도 개인 대 개인의 외적 갈등. 서자가 차별받는 사회 속에서 길동을 이루는 것. 사회와 개인의 갈등, 외적 갈등. 감사를 내민 점순과 그것을 거부하는 나 사이의 갈등. 개인 대 개인의 갈등. 과거를 보러 갈지 병사를 돌볼지 고민하는 허준의 갈등.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5번이죠. 허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니까 5번이 내적 갈등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사건에 따른 수남이의 심리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사건은 수남이의 자전거가 신사의 차를 들이받아서 신사의 차가 찌그러지고 칠이 벗겨졌죠. 놀라고 당황스럽습니다. 수남이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칠 때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포와 쾌감을 동시에 느꼈다라고 했죠. 문단이 몇 번째 문단입니까? 네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수남이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공포와 함께 그 까닭 모를 쾌감을 회상한다. 그리고 정답 몇 번이죠? 공포와 쾌감을 동시에 느낌. 정답 3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이제 이번에는 소재와 배경, 서술자와 시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소재는 뭐냐? 소재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글의 재료다. 글의 재료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주제라 그랬죠.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때 사용한다. 자, 배경의 뜻. 배경. 소설 속에 인물이 사건을 겪게 되는 구체적인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환경이나 상황 등을 우리가 배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배경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그리고 시대적 배경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뭐 시간적 배경, 달밤, 뭐 사회적 배경, 뭐 공간적 배경, 요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시간적 배경 달밤을 보시니까요. 인물이 행동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나 시대, 계절 등을 말하는 것으로 깊은 밤, 한겨울과 같은 객관적인 시간과 내가 어렸을 때와 같은 주관적인 시간이 있다. 뭐 이건 너무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데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적 배경 그리고 사회적 배경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그냥 읽길 바랍니다. 그럼 서술자와 시점. 서술자, 시점의 뜻. 소설 속에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면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목소리의 주체.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목소리의 주체를 서술자라고 한다. 작품 속에서 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다. 말하는 이다. 작품 속에 말하는 이다.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위치나 관점 또는 서술자가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방식을 뭐라 그런다? 시점이라고 한다.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방식이다. 서술자와 작가는 동일 인물이냐? 그렇지 않다. 문학작품 속에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서술자와 글을 쓴 작가는 동일 인물이 아니다. 이런 공식이 성립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작가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등장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시점의 종류. 이거 시점의 종류는 1인칭 주인공 시점과 그리고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요. 중요한 건 1인칭과 3인칭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나가 등장한다. 그러면 이게 1인칭 시점이고 나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면 3인칭 시점입니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건을 바라보고 이끌어가는 인물이 주인공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주인공 스스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그게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나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중심인물이고 주인공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은요. 서술자는 바깥에 있어요. 작품의 바깥에 있는데 그 인물의 속마음까지는 꿰뚫어보지 못하고 그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그 인물의 성격을 그리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 모든 것을 다 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소설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 심리, 사건에 대해서 신처럼 알고 모든 이야기를 꿈꾸는 거다. 모든 이야기를 서술하는 거다. 꿈꾸는 게 아니죠. 미안합니다. 행동, 심리, 사건에 대해서 신처럼 다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물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점 정리 잘 해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어떤 작품이 있냐면요. 바다 건너 불어온 향기라는 이제 소설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베트남 사람인 새 엄마를 맞아들이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담고 있는 소설이다. 다문화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얼마 뒤 아빠께서는 시간을 내 할머니와 함께 베트남에 다녀오셨다. 그곳에 가서 결혼식을 하였다. 새엄마는 며칠 뒤에 들어온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무슨 결혼했어요? 국제결혼했어요? 국제결혼. 아버지가 국제결혼한 거예요.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새엄마. 나는 아직도 엄마 꿈을 꾼다. 엄마와 함께한 추억이 많다. 그거면 충분된다. 아이게 새엄마는 필요 없다. 나는 아직도 엄마 꿈을 꾼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엄마를 뭐한다? 그리워한다. 더군다나 친구들은 새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놀릴 것이 뻔하다. 저녁 내내 신통이 나서 아빠께서 피자를 사주셨지만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빠께서는 한숨을 폭폭 내쉬셨다. 베트남 사람인 새엄마를 받아들이는데 내가 뭡니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중략됐고요. 중간에 생략했습니다. 하루 종일 날이 흐리더니 학원에 나서는데 비가 한두 방울 떨어졌다. 오늘따라 몸이 자꾸 무거웠다. 비는 오는데 우산도 없었다. 그냥 집으로 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새엄마랑 둘만 있을 것을 생각하자 발걸음이 태권도 도장으로 향하였다. 새엄마랑 둘만 있을 것을 생각하고 어디 가서 발걸음이 태권도 도장으로 향했다. 이건 뭐예요? 새엄마하고 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하다. 새엄마와의 관계가 아직도 어떻다? 불편하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데 기합 소리가 울렸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나는 움찔거리며 멈춰섰다. 번쩍하는 것은 번개였고 뒤어서 다시 천둥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밖에서 뭐 한다고요? 천둥 소리가 들렸다. 그럼 천둥 소리 왜 들려요? 여러분들 배에서 막 천둥 소리 나죠? 꾸르륵 하죠? 왜 그럽니까? 그거 설사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갑자기 밖에 천둥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은 비가 어떻게 한다? 많이 내린다. 비가 많이 내릴 것을 암시한다. 비가 많이 내릴 것을 암시한다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태권도장에서 나올 때쯤 비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엄마들 중에는 우산을 관장님 방에 맡겨두고 가시는 분도 계셨다. 어떤 엄마들은 도장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새엄마가 노란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주변에 서 있던 아주머니들이 새엄마를 힐끔 쳐다보고 수군거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멈칫거리다가 다시 계단 위로 서둘러 올라왔다. 2층 창문을 열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새엄마의 노란 우산이 보였다. 쟨 뭐야? 엄마 흉내 하나 내고.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새엄마가 뭘 들고 있어? 노란 우산을 들고 있어. 노란 우산. 이 노란 우산이 의미하는 의미가 뭡니까? 새엄마의 마음이죠. 어떤 마음? 걱정하는 마음. 새엄마의 걱정하는 마음이 노란 우산에 담겨 있습니다. 자, 다시 보죠. 나는 상가 건물 안에 다른 계단으로 내려왔다. 현관을 나와 모퉁이에서 새엄마를 보았다. 노란 우산 아래로 새엄마의 긴 머리카락이 까맣게 보였다. 굵은 빗방울이 세차게 내렸다. 나는 새엄마를 두고 몰래 그 자리를 피하였다. 빗물이 금세 얼굴을 타고 내렸다. 문득 엄마가 보고 싶었다. 새엄마 말고 진짜 우리 엄마 말이다. 그러니까 우산을 가지고 온 새엄마를 피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그러면서 비리 맞고 하고 있죠. 이 글의 서술자를 알맞은 건 나가 등장합니까? 안 하니까? 하죠. 나는 하죠. 서술자 누구죠? 나죠. 정답 1번이죠. 나에 대한 새엄마의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 해초 선생님이랑 노란 우산이죠. 새엄마의 사랑, 걱정하는 마음 두 가지 다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소음공해입니다. 소음공해 아주 시끄러운 거죠? 자, 잠시 후 인터폰이 울렸다. 충분히 주의하고 있으니 염려 마시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윗집에서 너무 떠드니까 이제 그만 좀 떠들어라 하고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전화를 했더니 충분히 주의하고 있으니까 염려 마시랍니다. 인터폰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단절입니다. 현대인의 단절을 상징하는 소재. 경비원의 전갈이었다. 염려 마시라고 다분히 도전적인 저의가 느껴지는 말이었다. 게다가 드르륵 소리는 여전하지 않은가? 이제 한판 싸워보자는 이야기인가? 나는 인터폰을 들어 다짜고짜 909호를 바꿔달라고 했다. 신호음이 서너 차례 울린 후에야 신경질적인 젊은 여자의 응답이 들렸다. 아래층인데요. 되게 그런 식으로 말할 건 없잖아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공동주택에서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잖아요. 난 그 소리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에요. 여보세요. 난 날아다니는 나비나 파리가 아니에요. 내 집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나요?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틀 거리로 전화를 해대시니 저도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저 서로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소음으로 인해서 뭔가 드르륵 거리는 소음으로 인해서 위아랫집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가보죠. 하여튼 아래층 사람 고통도 생각하시고 주의해 주세요. 나는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뻔뻔하기는 이제 숨 배짝이잖아. 소리내어 욕설을 퍼부어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경비원을 사이에 두고 하신다더라 하며 신경전을 펼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렇죠. 이런 걸 갖다 신경 좀 필 수도 없죠. 화가 날수록 침착하고 부드럽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은 나이가 가르친 지혜였다. 지난 겨울 선물로 받은 아직 쓰지 않은 실내용 슬리퍼에 생각이 미친 것은 스스로도 신통했다. 선물도 무기가 되는 법. 발소리를 죽이는 푹신한 슬리퍼를 선물함으로써 소리를 죽이려는 메시지와 함께 소리 때문에 고통받는 내 심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리라. 지금 실내용 슬리퍼 이게 뭡니까? 나가 생각해낸 문제 해결 방법이죠. 이거 결국은 이 실내용 슬리퍼는 나가 생각한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나가 생각한 문제 해결 방법이다라는 거 잘 적어볼까요? 네, 슬리퍼를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려 깊고 양식 있는 이웃으로서 공동생활의 규범에 대해 조근조근 타이르리라. 위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다. 안쪽에서 누구세요? 묻는 소리가 들리고도 10분 가까이 지나 문이 열렸다. 이웃사촌이라는 인사도 없이 등등 준비했던 인사말과 함께 포장한 슬리퍼를 내밀려던 나는 첫마디를 뗄 겨를도 없이 우두망찰했다. 우두망찰. 어떨떨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좁은 현관을 꽉 채우며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자가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 보았다. 여자의 텅빈 허브전한 하반신을 덮은 화사한 빛깔의 담요와 휠체어에 상급히 시선을 떼며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부끄러움으로 얼굴만 붉히며 슬리퍼 든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휠체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것도 현대인의 뭐를 단절을 상징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무관심. 단절.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이게 문제풀이까지만 하고요. 쉬는 시간 동안 문제풀이 같이 하고요. 미안하지만 쉬는 시간까지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나는 작품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 맞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이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나가 위층 여자에게 슬리퍼를 선물하라는 이유로 알맞은 것, 이웃끼리 통성명, 화를 냈던 것 사과, 슬리퍼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소음을 줄여달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전하려고. 자, 위층에서 나는 소음의 원인을 알았을 때 나의 심정을 알맞은 것. 어땠어요? 얼굴만 붉히며라고 맨 밑에 줄 나오는 거 보니까 부끄럽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작가가 공간적 배경을 아파트로 설정한 이유. 아파트로 설정한 이유는 뭡니까? 현대인의 무관심을 상징하는 거죠. 아파트는. 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요즘에는요. 가장 적절한 건 뭡니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문제점 아니죠. 시대에 맞지 않는 공동생활 규범 비판 아니죠.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죠. 이웃에 대한 무관심 현대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부터. 기억의 역할, 기억 볼까요? 휠체어죠, 휠체어. 인물의 과거, 당신의 사회적 상황, 주인공의 순수한 성격, 삭막하고 쓸쓸한 분위기,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게 얘기죠. 갈등 해소의 얘기죠. 둘이 막 다투려고 했는데 휠체어를 보는 순간 싹 그냥 용서가 돼버린 거죠. 자, 좋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 꼭 복습하시고요. 자, 숙제를 선생님이 좀 내주도록 할 텐데요. 숙제를 여러분들이 꼭 해오시길 바랍니다. 숙제 내줄게요. 숙제를 한번 봅시다. 네, 숙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해왔냐면 수필과 극과 이런 것들 해왔어요. 문제 풀어놓은 거 해왔을 겁니다. 문제 푸는 거 해왔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국어가 들어있는데요. 월요일 날에 오마이노트 페이지 48페이지 그리고
54페이지. (58페이지) 이렇게 세 개를요 뭘 해오냐면 오마이노트를 해오십시오. 요것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해와야 되는 숙제입니다. 48페이지, 54페이지, 58페이지. 글씨 잘 써요. 글씨 볼 거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내용을 줄이지 않습니다. 축소하지 마십시오. 축소하지 마시고요. 성실하게 끝까지 필기해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